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오늘은 본인 소송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 같은데 나홀로 소송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직접 나홀로 본인 소송하는 경우를 위해서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여기 본인 소송하는 경우를 위해서 사이트를 구축해 줬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소장 양식 같은 걸 보고 작성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요 속에 소장이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구축되어 있는 것 같던데, 소송의 준비, 소송이란 무엇인가, 소송의 유형, 하고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소의 제기, 소장 작성 방법, 소액 사건의 작성, 소장 제출, 서면에 의한 준비,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식을 작성하는 건데, 이 소장 작성에 대해서 사건 유형이 쭉 있는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로그인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해서 이제 소를 제기하는 요 단계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소장 답변서를 작성해 봤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소장 답변서,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공방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그 뒤에 내는 서면은 준비 서면으로서 내는 거예요. 원고가 처음 내는 건 소장, 피고가 그 소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내는 서면을 답변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추가적으로 펼치는데 준비 서면으로 내고, 이번 과제도 이제 강제적이진 않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추가 공방을 하려면 준비 서면으로 내면 된다라고 해서 내가 통지를 했더니 준비 서면이 지금 그 과제에는 강제적이지 않는데 낸 것을 내가 봤어요. 보고 왔어요 오늘. 소장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게 그 자체가 완결적인 게 아니고, 첫날 변론기일에 원고가 소장을 바탕으로 구술 변론을 하는 거고, 피고가 답변서를 전제로 해서 제출된 답변서를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장만 제출되고 만약에 답변서만 제출된 것으로 그 자체가 완결적인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 서면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런 서면은 준비하기 위한 서면이지 실제는 구술로 펼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서면을 우리가 준비 서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 그것을 전제로 이제 자기가 구술로 펼치는 거예요. 설사 서면에 제출해 놓은 내용이더라도 진술되지 아니하면 이 소송에서 재판의 자료로 쓰이지 않아요. 다만 이제 소장에 쓴 막 한 20-30분 자기가 진술할 내용, 답변서에 적어놓은 한 5분에서 10분 말로 읽어내려가면서 할 내용을 실제는 축약해서, 또는 옛날 방식으로는 아예 이렇게까지도 해요. 몇 월 며칠 제출한 소장 진술합니다. 몇 월 며칠 제출한 답변서 진술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적인 방법은 그 소장의 내용이 막 20-30분 말할 분량
답변서의 내용이 막 10분 말할 분량이더라도 단 30초 만에 그 분량을 구술로 변론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하지는 않고 써내기는 한 20-30페이지 뭐 20-30분 읽어야 될 분량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잘 축약해서 자기가 핵심적인 얘기를 요약해서 축약해서 말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한마디로 몇 월 며칠자 소장 진술합니다. 단 한마디로 몇 월 며칠자 답변서 진술합니다. 라고는 요새는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요새는 그래도 한 뭐 2, 3분, 3, 4분 이리저리 저리 이리해서 내가 어떤 청구에 이르게 됐습니다. 피고는 내가 그런 걸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리저리 해서 실제는 이렇습니다. 정도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는 안 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진술이 됐으면 이제 그게 소송의 재판의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으면 추가된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계속 써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변론에서 자기가 변론을 하면 되는데 이미 한번 썼던 내용은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답변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혼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써야 되냐면 기존 주장을 철회하는 방식을 써야 돼요. 내가 이미 펼쳤던 주장을 거두겠다라는 거에서 거기서 제거를 해야지 막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고 했을 때 그게 그대로 막 바뀌었느냐 아니냐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변론을 한 것을 철회한다라는 얘기해야 되고 또 한편 상대방이 입장에서는 반대 당사자가 주장한 것을 맞다고 해줬다가 지금 와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백의 취소 철회는 함부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주장이 맞다고 자백해서 다툼이 없게 되는 사실로 들어간 이후에 아니다, 그런 일 없다라고 하려면 그것이 함부로 취소돼서 또는 철회돼서 없던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이 민사사건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을 펼쳤던 것이 나중에 상대방이 인정해버리고 해서 되면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주장했던 것을 철회를 해야 돼요. 거기서 발 빼야 돼요. 그런 주장을. 한편 상대방이 주장 펼친 것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그런 일 있다라고 했던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돼요. 잘못하다가 나중에 번복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자백의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함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정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거 아닌데 괜히 그렇게 말했네 라고 해도 지금 와서는 그것을 갖다가 취소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자백의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288조 단서에 보면 자백의 경우에 취소 내지는 철회할 수 있는 경우는 그게 진실에 반하고 진실에 반한다는 것만 충족됐다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착오가 일으켜서 착오 때문에 그때 잠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잘 밝혀서 그런 요건을 충족해야 취소 철회할 수 있어요. 단순히 그게 아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다 라는 것만으로는 지금 번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인정해줬던 것을. 그게 착오를 일으켰다라는 것까지를 다 잘 해서 비로소 진실에 반한다 플러스 착오를 내가 일으켜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때 인정했다가 두 개가 다 충족되어야 비로소 번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인정해줬다가 번복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답변서 쓰면 오히려 근데 굳이 인정한 뻔한 거를 인정 안 하면서 뻗대는 것도 사실은 소송에서 여러 가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인정한다는 것도 또 함부로 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변서 쓰던 지금 그 내용 중에 보면 그렇게 쓴 사람이 있죠. 이런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쓴 건 참 잘 쓴 거예요. 인정해 줄 건 그냥 선뜻 인정해 줘요. 괜히 그거 다퉈가지고 지리부진하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내줄 거는 빨리 내주고, 그럼 뭐 다퉈봤자 뻔한 거 이런 거는 빨리 내줘버리고 인정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실제 싸울 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물론 소송이 스포츠적으로 이렇게 시합이기 때문에 인정을 사실은 상대방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될 거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상대방 물고 늘어지는 싸움이면 처음부터 그냥 다 오리발 내미는 작전이 사실은 그 승부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승부죠. 그러니까 돈 빌렸다. 처음부터 빌린 건 맞는데 갚았다. 빌린 거 인정하는 게 아까 말한 것은 인정할 건 또 인정해라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굳이 피고 입장에서는 빌린 것 자체도 오리발 내밀면 원고가 대여한 것은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책임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답변에서 빌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방어를 펼치는 그런 것이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죠. 근데 지금 변제라는 것에 치중하다가 빌린 거 맞다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거가 빌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다시 번복함에 있어서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번복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자기가 상대방이 주장을 펼치고 증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맞다고 인정하면 증명할 필요가 없는 288조의 불요증 사실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원래는 내가 빌린 적 없다라고 하면. 근데 내가 빌렸다라고 인정을 해줘 버리면 민법의 사적 자치가 민사사건에서는 소송법에서 그대로 사적 자치를 인정해서 당사자끼리 다툼이 없으면 그대로 사실 인정의 기초로 한다. 반면 형사사건은 진실을 발견하고 해야 되니까 당사자가 오케이 해도 그게 자백의 보강법칙 뭐 이런 거랑 조금 이쪽하고 틀린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건데, 민사사건은 사적 자치를 그대로 소송법에서도 반영해서 당사자가 자치적으로 오케이 하면 법원도 더 이상 그걸 파헤치지 않고 소비대차 사실, 대여 사실, 돈 빌려준 사실은 그대로 불요증으로서 증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요증 사실로서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배웠던 그 개념과 취지를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이하에까지 다시 지금 재차 설명하는 거예요. 하여튼 소장 답변서, 그 다음에 준비 서면으로서 서면이 제출되고 그것에 입각해서 구술 변론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이제 다툴 게 없다라고 이제 상황이 마무리되어야 될 이 단계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그것에 이제 바탕을 두고 변론이 종결되면 여러분이 이런 용어가 한번 나와요. 변론의 일체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변론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속행돼서 두째 변론이 이루어지고 속행돼서 셋째 변론이 이루어지고 막 복잡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뭐 보통 뭐 6, 7번도 가요. 뭐 두어 번 만에 끝나는 변론도 있지만 그렇게 변론이 속행돼서 두세 차례, 네다섯 차례 가서 종결되더라도 그 변론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변론 종결까지가 전체적으로 일체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송의 자료가 돼서 변론 종결 시점이 판결의 표준시, 기판력의 표준시 뭐 이런 이야기를 쓰죠. 그때까지 전개된 공방을 마감해서 판결에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해 주는 것은 시적 범위, 시간적으로 어디까지 다툼의 내용을 발판으로 해준다.
변론, 종결시까지의 상황을 반영해서 판결이 내려진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소송의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송 절차 안내가 여기 쭉 있네요. 이건 교과서에도 실린 그림인데 소장을 제출하죠. 그 다음에 소장을 심사하죠. 여기 사무관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조문에 보면 소장 심사는 재판장이 하는 거고 사무관은 보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심사는 재판장이 해요. 그 다음에 통과하면 피고에게 송달하고 미비한 게 있으면 보정을 권고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본 바가 있죠. 그 다음에 피고가 송달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무변론 판결. 답변서를 이제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이제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열어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결이 되는데 여기에 준비 절차 뭐 이런 것도 있고 조정 절차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가 열릴 수도 있다. 그다음에 사안의 분쟁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정 절차에 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림이네요. 그래서 변론을 열고 이제 증거 조사를 하죠. 증거 조사 기일이 따로 열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변론 기일과 같이 열려요. 그러니까 변론에서 주장의 이제 핵심이 드러나면 증인을 신청해서 증거 조사를 한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변론을 마감하고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절차에 대한 안내를 했네요.